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강경하게 대처한 중국이 판정승을 거둔 게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이 다시 협상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전략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민관 합동조사 결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피해자가 처음 발표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형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건네준 무기와 기술을 김정은이 바로바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국의 이 밥상 물가, 서민 물가를 끌어올리자 미국 최대 세계적인 유통업체죠, 월마트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관세를 올리면은 미국 내의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최대 소매 체인 업체 아니겠습니까? 바로 월마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있었죠. 철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15일 미국 월마트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관세 전쟁의 여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미국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또 예고가 됐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 관세 탓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가격 인상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미국 국민들의 반발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 보고 내가 올린 관세 때문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또 감시의 이 눈초리를 강하게 좀 들이대는 그런 또 발언도 했습니다. 내가 지켜볼 것이고 고객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박이 심하네요. 그렇습니다. 월마트로서는 찌릿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의 중국과 협의로 관세 여파를 좀 흡수해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에서 그럼 파는 사람들한테 좀 가격을 낮춰서 수출하게 되면 어차피 관세에 대한 이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월마트 쪽에 좀 압박이겠죠. 무언의 또 발언도 하긴 했습니다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니네가 손해 전혀 안 보려고 하지 말고 월마트도 좀 손해를 떠안고 적당히 올리거나 좀 인상을 유예해라. 이거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하지가 않죠. 사실은 또 이것도 월마트도 계속해서 이거 부담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월마트의 이 수익성, 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여파로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월마트 측,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가격 인상을 말리자, 사실상 이렇게 압박을 하자, 참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왜냐? 중국산 수입품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 이 수입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디기 어렵죠. 한때 그런 게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 가정을 가서 이게 메이드 인 어느 나라인지를 봤더니 사람만 미국 사람이고 전부 중국산인. 아니면 타이완.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는 더 심각할 정도로 중국산들이 많았는데 말 그대로 미국은 지금 대중 관세를 30%, 다른 나라에는 기본 관세 10%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중국산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레이니 월마트 CFO는 이게 재무담당자죠. 예. 그래서 관세가 여전히 너무 높다라는 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특히 어떤 품목이냐면 아이들입니다. 월마트 학용품,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월마트 장난감. 장난 아니죠. 예, 월마트에 아이들 데려가면 저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만 이게 장난감 코너에 눈을 떼질 못해요. 싸요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텅텅 비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품의 60%가 중국산입니다. 이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 최대 유통사 월마트도 재고 부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하는 그 수입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세가 비싸니까 자기들도
수입했을 때 영업 마진이 별로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수입 안 해. 이렇게 되니까 정작 그 물건들이 놓여 있어야 될 바로 월마트에 매대에 있는 장난감들이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월마트가 이걸 수용하게 되면 자칫하면 월마트가 경영 부실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감당하지 못할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참 난감할 겁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만만디 또 버텨서 이게 좀 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판정승을 거뒀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거 봐라. 중국을 따라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오자 자,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옐로우 카드를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하고 협상하는 걸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래, 우리도 중국처럼 좀 세게 나가자. 아니면 우리도 완급 조절을 해서 좀 지연 전략을 하자 이러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관세 처음에는 이제 판정성을 미국이 한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판정패로 인식되면서 고삐를 바짝 재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선의로 협상하지 않으면 서한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하지 않으면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옐로우 카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딱 가격표 주면서 이대로 올려 이렇게 할 거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관세라고 해서 이른바 지침을 내리는 이 비용을 오히려 그 상대국에게 매길 것이다. 이러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적극적으로 협상 안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몇몇 국가들에서는 조금 완급 조절을 해야 했던 게 약간 수가 뒤틀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우리나라가 또 걱정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 번 했고 제주에서 또 한 번 했고 이번에 세 번째 협상을 위해 우리 범정부 대표단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도 이 스콧 베센트가 얘기한 선의로 협상하는 국가에 포함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워낙 또 한미 간은 중요한 관계이기도 하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약간 이 미국의 협상 방식은 조금 선수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매우 좋은 제안을 들고 오고 있다. 이게 미국 국내 정치를 좀 의식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 미국은 당장은 중요한 18개국과의 협상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특히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인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완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국이 좀 협상을 영국 같은 경우도 뭐 빨리 하긴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이게 교육 규모가 큰 일본 또 한국 바로 이제 인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강경 대응한 이 중국이 판정성을 거뒀다는 것 때문인지 신속한 협상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문이 커지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겠다.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은 안 했지만 우리로서도 지금 뭐 크게 서둘 그럴 필요는 없는 협상이 되겠습니다. 자, 워싱턴에서 상기연례 협상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제주에서 2차 협상을 했고 이번에는 미국으로 또 가서 2차 기술 협상을 할 예정이죠. 자, 어떤 걸 주로 논의할까요? 이게 중요한 게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고 점점 좁혀지면서 협상에 타결적으로 가는 방향이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협상하냐가 중요한데 범정부 대표단입니다. 우리는 여러 부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일 출국을 해서 한미 2차 기술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기술? 무슨 기술이지? 조선 기술 이게 아니고 기술적인 협상. 우리가 네.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정교하게 세밀하게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 2, 3일간 실무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수석 대표는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부장 상당히 이런 곳에 전문화되어 있는 통상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 대표가 돼서 제주도에서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안덕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협상을 주도했었죠. 자, 의제가 줄라이 패키지 딜은 4개로 이제 나눠졌는데 더 이제 구체화됩니다. 6개. 구체화되면서 여기에 방위비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측에 구체적인 청구서로 이제 압박이 되는 그런 모양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정교하게 이런 부분을 잘하냐가 중요한데
제주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안덕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우리는 관세가 있을 국가가 아니다. 미국과는 바로 FTA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미국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실제로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 오션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나고 갔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좀 협상의 무기로 내세울 만한 고무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계속 잘 협상하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좀 슬픈 소식이 되네요. 올해 82살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 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10단계 중 무려 9단계인 중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불과 지난해까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올해까지도 미국 대통령이었죠. 1월 20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 시작됐으니까 바로 그 고령이긴 합니다만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 암 투병입니다. 바로 이제 이 전립선 암이 사실상 남자들에게 이제 주로 상당히 치명적 남자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뼈까지 전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10단계로 나눴을 때 10단계가 가장 악화된 거라면 9단계까지 이 고위험군까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가족 그리고 주치 간의 이런 치료법이 협의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또 워낙 또 암 치료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AD 엠더슨 이런 병원이라든지 존스 홉킨스라든지 워낙 유명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든 측은 해당 암이 호르몬에 민감해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불과 퇴임 넉 달 만인데 대통령 선거 이 퇴임 논란 스트레스가 이 정도였나 싶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 투병 소식이 전해지자 숙명의 정치적 라이벌이죠. 트럼프 현 대통령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할 때 말 그대로 마초다. 또 Make America Great Again이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내와 함께 슬퍼하고 있다. 멜라니아와 함께 슬퍼하고 있다는 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정하며 조의 빠르고 성공적인 회복을 기원한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각을 세웠던 여성 대법관이 사망을 했을 때도 상당히 위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오바마 대통령 바로 전 대통령입니다. 8년간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냈던 것이 바로 오바마 정부였었죠. 그렇죠.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결의 우아함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힘내라 바이든 이런 또 힘을 응원을 전달해줬고 바로 해리스입니다. 대통령을 할 때 부통령 그리고 대선 후보로까지 출마했던 해리스는 조는 투사다. 그래서 강인함, 낙관주의로 버텨나갈 것이다.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쾌차하거나 잘 좀 치료하기를 기대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본인도 암 투병을 하고 있으면서 또 누군가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당적은 달랐지만 평생의 동지라고 할 만한 밥돌 전 공화당 상원 의원 이분도 폐암 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천선 이 미국 정치를 보면서 그 진영을 뛰어넘은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민주당 그리고 밥돌은 미국 정치의 신화죠 공화당입니다. 1996년 대선에도 나섰던 바로 밥돌 중진 정말 미국의 전설적인 국회의원인데 공화당 출신인데 폐암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려 있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밥돌 전 의원을 또 병문안을 했습니다. 암 환자가 암 환자 병문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밥돌 전 의원이 폐암 사기인데 공화당의 전설적인 이 정치 활동을 했었던 바로 거물급 정치인이죠. 미국 원로 정치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서로 간에 진영을 떠나서 한자가 한자를 위로를 내주면서 힘을 내라라고 하는 이 우정 바로 미국 정치의 힘입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저런 아름다운 정치 문화를 볼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되겠죠. 다음 주제입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SKT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좀 심각합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사단은 5월 19일 현재 총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하여 15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8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타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탐지 및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BPF-도 계열 24종, 웹쉘 1종 등 악성 코드 25종을 발견 및 조치하였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3년 전부터 다 털렸다. 뭐 시쳇말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피해. 이게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더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3년 전부터 틀렸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제 이 해커들에게 틀렸다는 이야기죠. 근데 1차 발표가 아니라 2차 발표에는 훨씬 많은 악성 코드와 서버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포착되지 않았는지, 또 위기 대응이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에서는 SKT 서버 23대가 감염이 됐다. 1차 발표에는 악성 코드 4종, 또 2차에는 21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난 숫자거든요. 그렇죠. 총 25종의 이 발견이 된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광범위한 이 바로 이 해커를 통해서 감염이 된 거 아니냐, 악성 코드를 통해서 정보가 빠져나간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사단에서는 고유 식별번호 유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가 IMEI입니다. 단말기에 고유한 단말기의 번호를 구분하는 번호인데 이건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게 이 복제폰 우려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되면 복제폰에 대한 우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위험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참 이게 피해가 저렇게 확 늘어났다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SK텔레콤의 고객 수보다도 많다. 이거는 심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빈도상으로 한 사람이 여러 번 또 당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심 정보 유출이 2,70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고객 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사람이 또 몇 번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SK텔레콤은 스마트워치 또 사물 인터넷에 탑재된 유심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 이건 네. 어찌 보면은 탈탈탈 틀린 거 아니냐라는 그러네요. 소비자들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임시보관 서버 2대도 악성 코드 감염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게 지금 뭔가 이 피해가 그때 왜 SKT 사장이 사상 최악의 피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예. 그냥 말로 해보는 건 아닌가 했는데 점점 저렇게 되면 진짜 피해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숨겼을 가능성 의혹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이제 감염이 됐을 때는 원래 24시간 내에 인터넷 정보원 키사에 KISA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시간 내에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뭐 명품 디올 같은 경우에도 해킹됐을 때 그런 사례가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특히 이동통신, 이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즘에는 많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위기 대응을 보면서 소비자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걱정되는 건 자신의 휴대전화가 이 복제가 되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정부, 특히 과기부가 그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일단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놔서 안심은 시켰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까요? IMEI가 있고 IMSI가 있습니다. 한 글자 틀립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IMSI는 이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번호 010 땡땡땡땡땡땡땡 이게 구분되는 거고, 그다음에 단말기 이 식별 번호는 IMEI입니다. 그러니까 단말기의 식별 번호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이거는 복제가 안 된다, 안심해라, 네. 이 이야기인데,
이게 복제가 되면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제일 그러니까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기부에서는 SK텔레콤의 피해 보상책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복제폰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기부에서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금융 피해 가능성도 이제 희박하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해커들이 이 정보를 놔뒀다가 지금 이미 용도가 끝이 난 건지 이걸 다시 나중에 다시 어떤 식으로든 정보가 추가 유출될든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SK텔레콤은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다른 행동을 해서 또 의혹을 사고 있어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유심 재고가 없다고 했는데 신규 가입을 받다. 이 정부의 일종의 권고, 사실상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죠. 왜냐하면은 유심 숫자가 교체할 유심 추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 받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부 당국에서. 그런데 외부 전문가로 고객신뢰위원회를 SK텔레콤이 구성을 하고 이 위약금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약금이 뭐냐면은 바로 이 위약금을 이제 다른 이제 이동통신사로 갔을 때 물어야 되는 약정된 기간 동안 지키지 않고 해지했을 때 물려야 되는 그 위약금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해서 이제 유심도 교체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보면은 신규 가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황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SK텔레콤이 210만 명이 지금 유심이 교체됐는데 17일 유심 87만 개가 확보됐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확보되고 있는 유심만으로는 지금 2,500만, 2,400만 가입자의 유심을 빠른 시간 내에 다 교체할 수가 없어요. 턱도 없잖아요. 턱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신규는 가입하지 마, 받지 마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지키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도 장사를 했다 이런 비판을 본인들은 뭐 안 받고 싶겠지만 정황이 받게 돼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고 방지,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해야 업계 1위 회사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정부 당국은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가 가장 걱정인데 이걸 좀 강화하고 있죠? 그렇죠. 과연 이번에 이제 누가 들어왔었는지 지금 아직까지 못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 해커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북한이냐 뭐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SK텔레콤이 그러면 충분하게 1위 이통사에 걸맞는 보안 인프라를 구축했느냐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충분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좀 더 치밀하게 심지어는 그런 해킹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까지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좀 더 긴밀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다. 적어도 민간 사업자에게만 맡겨야 될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정보지만 국민들과 관계된 것이라면 여기에 정부도 나서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이 사이버 위기 경보 상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관심에서 주의로 네. 높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대로 민간 사업업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정부도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자성어 중에 천려일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0가지의 걱정을 하더라도 우려를 하더라도 한 가지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 바로 이런 사태를 빗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제대로 좀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북한 또 김정은이 공대공 미사일을 직접 만들었다. 그래서 실사격까지 끝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주장 단계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파병의 대가로 받은 러시아 기술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이 장면을 본 전문가들의 분석, 또 김정은의 의도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보셨지만 이 공대공 미사일 이건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이 이걸 개발해서 실사격했다. 그 장면을 지금 보신 대로 공개했습니다. 보유는 하고 있다고 한 게 4년 전인데 그동안은 안 했어요, 실사격을.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파병과 러시아 기술 전수 약속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러시아 전쟁에 개입하고 또 북러 관계 정상 간에 뭐 여러 가지 교환이 있으면서 이번 그것이 이제 지난번 구축함, 소위 북한식 그 이지스함과 또 이번에 공대공 미사일, 이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금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4년 전에는 보유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직접 그 미그 29기 저 북한 뒤에 있는 거죠? 예, 북한 공군의 주력기인 뭐 상당히 좀 낡은 무기입니다만 여기다 이제 탑재를 해서 사격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무인기라든지 이걸 목표로 내세워서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뭐 이렇게 무기가 신형화되고 전투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과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러시아 기술을 가져다가 아마 완성한 무기라고 이렇게밖에 달리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카메라를 미그 29에다 달고 가서 또 옆에서 저렇게 찍고 했으니까 저건 조작 영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거의 뭐 저것은 조작하기는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또 러시아에서 저 정도 기술은 주었다고 볼 때 저것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공대공 비행기에서 다른 비행기나 목표물을 향해서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의 실사격은 아직은 우리나라 K방산도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아주 그 고차원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의 이 기술이 북한에 전수됐다. 그것 아니고서는 이 실사격 훈련 설명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이 공대공이라는 게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타격하는 이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라는 것은 육지에서 쏠 때는 그 지지대가 확실히 있으니까 이 거리나 이런 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거리로 날릴 수 있지만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이걸 발사했을 때 그 반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높은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북한이 갑자기 4년 만에 저걸 실사격으로서 보여주었다. 이런 것은 전적으로 최근에 러시아에 군을 파견하고 파병함으로써 얻은 대가로 그 기술을 제공받고 그것을 완성해서 이번에 과시해서 좀 북한 내부적으로도 내구력을 다지고 자 우리도 전쟁 준비가 이게 잘 돼 있다. 이런 과시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어떤 전투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걸 지켜본 것은 뭐 미국뿐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 합참도 의견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 지원 가능성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완전히 전략화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의견과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공대공 미사일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 지원을 받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북한의 가장, 과장, 또 기만 이런 또 사례들이 이전에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실험 발사로 이렇게 해본 것과 실제로 완전히 이 전력화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또 이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2035년에 우리는 전력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완전 자체 기술입니다. 그런 만큼 또 북한의 기술과는 좀 차별화된다는 점도 합동참모본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 재래식 전력이 워낙 낡아서 특히 공군력과 해군력에서는 우리 나라에 한참 밀립니다. 그런데 요즘 그 북한 김정은이 자꾸 이걸 이런 쪽의 기술력을 자꾸 과시하듯이 공개하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네, 북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육군은 포기하고 해군은 방치하고 공군만 챙긴다. 아.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나마 공군. 네, 공군만 챙긴데 이번에 공대공 미사일을 공개함으로써 뭔가 공군의 전투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해공군 전력은 대한민국 국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번 해군의 어떤 구축함을 공개하고 지금 또 청진에서는 또 쌍둥이 구축함을 조립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신포나 홍원이 아닌 북쪽인 청진에서 조립한다는 자체가 러시아에서 뭔가 부속품을 갖다 조립한다. 가까우니까, 네, 또 가까우니까 러시아에서. 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올해는 북한이 이제 8차 당대회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은 지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 1월에 이제 9차 당대회가 소집될 예정이니까 이렇게 뭔가 군사력 발전에서 5개년 계획이 착착 완성돼 간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표출하려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러시아 전승절에는 시진핑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쯤에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난다. 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얘기 나와요. 네, 이것이 이제 6월이면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하는 돌시되는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열병식에는 사실 김정은이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시진핑이 와서 자기를 째려보지 뭐 29개 나라 국가수반이 오는데 자기를 서열 5위의 의전으로 대우해주지 않지 뭐 갈 비행기도 없지 하니까 못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월 정상회담설이 나오고 있는데 모스크바까지 무슨 비행기 타고 가죠? 아마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보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과거 싱가포르 갈 때는 시진핑 주석이 비행기를 빌려줬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에는 저기 갈 비행기가 없고 그러니까 아마 푸틴이 전용기가 오면 그거 타고 갈 가능성이 있지 열차를 타고 뭐 열흘씩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너무 걸리죠? 네, 아마 뭔가 지금까지 밀착되어 온 북러 관계에 또 하나의 그 분수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6월 달에 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네. 자, 이제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북한의 장마당, 거기서 최고 인기 품목, 의외로 반찬이라고요. 네, 반찬이 장마당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이제 교훈에 뭐 염장무니, 김장이니 이렇게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요 4월 달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아하. 그럼 새로운 반찬이 나와야 되니까 이 봄철 반찬 수요가 급증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콩나물이 제일 인기가 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콩나물은 집집마다 시루를 넣고 물만 잘 주면 그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찬으로 나오고 또 산나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네요. 북한에서는 뭐 먹을 게 부족하니까 죽을 써 먹어도 산나물을 넣고 써 먹어야 되니까 산에 이제 봄철 되면 주민들 할머니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려가서 그걸 사오고 이래서 이제 그 반찬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부 짠 것들이네요, 지금. 무말랭이나 뭐 마른 미역, 건더기 젓갈 이런 것들은 보관이 오래되고 가을에 만들어서 겨울에도 보관했다가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봄 반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징이 짜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다. 건강에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북한에서도 소득에 따라 이 반찬 재료 이것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말하자면은 돈이 좀 있는 신흥 부자들이나 간부층들은 몸에 좋은 걸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짠 거보다는 신선한 걸 찾고 야채, 과일. 네, 야채, 과일 이런 걸 먹고 이제 소득이 없고 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은 염장류 소금에 절인 거. 네, 완전히 소금에 절여놔가지고 보관도 오래 갈 수 있고 뭐 요리하기도 편하고 이 젓갈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반찬의 그 소비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더기가 뭔가요? 건더기가 이제 일종의 우리 말 밴댕이 젓이라고 할까? 밴댕이. 예, 그 비슷한 젓갈류를 건더기라는 게 있습니다. 젓갈에다가 옥수수 가루, 밀가루를 섞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는 이유는 뭔가요? 그걸 이제 섞어서 오래 보관하고 요리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주식이 쌀이나 이게 옥수수 쌀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좀 반찬 위주로 먹다 보니까 이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걸 소비하게 됩니다. 좀 먹고 살만하면 청어, 뭐 이면수, 물미역 이런 거는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청어나 이면수는 또 사실 동해에서 한 몇십 년 전까지 많이 잡혔는데 북한은 이 기름이 없어서 잡아오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 희소 가치가 높아져서 지금은 중산층이나 먹지 일반인들은 청어나 이면수도 거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선에 기름이 없어서 잡아오질 어장을 알고도 잡으러 가지 못한다. 그렇죠. 실정이 이렇군요. 네. 자, 이렇다 보니 북한 사람들 창고, 그 지붕까지 텃밭으로 만들어 쓴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인데 북한 주민들은 주택의 창고 지붕에 작은 밭을 조성합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햇볕도 쨍쨍하고 여기서 이제 고추라든지 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식 채소들을 이제 재배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비를 이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북한의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집들이 지붕에 이런 텃밭, 이른바 지붕 농장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붕 농장. 텃밭은 참 우리나라에도 있지만요. 자, 그렇게 이 창고 지붕을 잘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토를 북한에서는 다 국가 소유로 돼 있으니까 활용을 못 하니까 토밭은 제한된 것만 주고 그래서 북한의 산들을 보면 다 7, 8분 능선까지 다 깎아내렸는데 그렇죠. 그게 토밭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마저 부족해서 결국 지붕까지 자기네 지붕 꼭대기까지 흙을 걷다 퍼날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야채나 이걸 충당하려고 이 지붕 농장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요즘에는 특히 이 창고 지붕 텃밭에서 땅콩을 많이 기른다고 해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돈 되는 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지붕 농장에 주로 이제 이 창고 지붕 또 텃밭에서 말 그대로 이제 고추인데 고추라 해봐야 그냥 자급자족으로 그 집에서 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돈 되는 콩, 땅콩을 재배를 하면 말 그대로 수확한 땅콩을 장마당에 내다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급자족을 고추는 이제 뛰어넘어서 땅콩은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지붕을 뭐 다 합해보면 한 최대 한 20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돈 되게 해서 생각하는데 한 90일 정도 수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그리고 한 뿌리에 땅콩이 한 30개, 40개 열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땅콩을 작은 깡통으로 치면은 여러 통 나와요. 이게 장마당에 팔면 말 그대로 돈이 된다. 돈이 되는 콩, 땅콩을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콩,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북한에서 이 대동강 맥주 같은 거 유행하면 이 땅콩 안주가 또 비싸게 팔린다고 하죠. 북한에서 이 땅콩 서민들이 좀 자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그저 흔한 그렇죠. 게 땅콩인데 네네. 북한은 이 땅콩을 뭐라 부르냐면 낙화생이라고 부릅니다. 낙화생. 네, 네. 낙화생. 그래서 저 서쪽에 신의주나 의주나 저것은 이제 모래밭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쪽 그 솜지방이나 이 압록강가에서 저 낙화생 농사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평양에서 지금 저 낙화생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맥주 안주라든지 또 뭐 저걸 이제 가루를 내서 어린이들 죽을 쓰어 먹이면 그 이유식이라든지 땅콩죽. 네, 땅콩죽. 그래가지고 그 수요가 자꾸 올라가니까 저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저걸 자기들이 먹고 싶지만 농사를 지어서는 어떻게든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북한 사람들은 저걸 저렇게 마음 놓고 우리처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네, 6.25 전에는 북한 흥남에 화학 질소비료 공장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 북한에서는 화학 비료를 거의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분, 한자로는 개분인데 뭐 쉽게 말해서 닭똥입니다. 이걸 이용한다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분인데 이 닭똥이라는 게 그 말하자면 요소비료의 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닭똥을 집에서든 뭐 남의 집에 가서 훔치든 이제 그걸 가루로 내서 팔고 또 그냥도 팔고 말려서 팔고 이런 게 이제 많이 그 판매가 되는데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다. 즉 1kg에
아주 그 몇만 원 정도의 이 닭똥가루가 그 고래가 돼가지고 옥수수 가루보다 비싸다. 이렇게 지금 북한 장마당에 그 말하자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걸 갖다가 자기 텃밭에서 기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협동농장에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만큼 자가 용농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도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거를 뭐 되팔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북한의 이 상류층들은 딴 걸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먹기 쉽지 않은 거죠. 이 꿩요리인데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위층이나 즐긴다고 합니다. 자, 요리법 한번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보양 음식으로 많이 이용한 꽁고기로 꽁탕, 꽁백숙을 비롯한 새로운 음식들에 대한 요리 제법을 완성했습니다. 꽁을 깨끗이 손질하고 토막 내서 재웠다가 끓여서 양념으로 맛을 들인 꽁탕은 용량학적 가치와 양리적 작용이 높고 맛이 좋아서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 뭐 양녕대군이 평양 갔을 때 평안감사가 대접했다는 게 꽁입니다. 평양, 이 꽁이 고급 식재료, 또 관상용으로도 인기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고급 식재료입니다. 이른바 꽁고기 고급 식재료입니다. 좋죠. 탕, 또 냉면에 들어간 것은 실제 우리 팔고 있는 곳들이 있기도 합니다. 국수 요리 고급 식재료고 관상가치, 보는 그런 관상가치로도 한몫을 하는 건데 이 꽁 요리가 조선 시대부터 최고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냐면 꽁이 없으니까 꽁 대신 닭. 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꽁 대신 닭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꽁이 더 고급이라는 거죠. 훨씬 고급이죠. 네. 꽁은 장기라고 수컷이 있고 또 암컷이 있는데 잘생긴 게 수컷입니다. 요즘엔 꽁을 길러서 방목, 그러니까 놓아서 이렇게 기르는 게 북한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자, 왜 놓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산에 좀 가깝게 하려고 아마 놓아서 기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때 이제 북한에서 그 메기 양식장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메기 양식장도 한물가고 하니까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저 꽁을 길러서 뭐 고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저게 아마 또 1, 2년 가면 또 유행이 지나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꽁 자체를 기르는 게 저게 간단하지가 않고 네. 임종일 교시로 해서 진행했지만 저것을 쉽게 키워서 일반인들에게 고기를 공급한다. 이것은 정말 소설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의 그 아버지인 김정일 때부터 꽁을 무리로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교시를 해서 한다는데 그런 만큼 꽁고기를 최고위층용으로 먹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걸 무슨 식량용으로 서민들 위해서 한다는 건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죠. 네, 제가 볼 땐 이게 닭도 지금 충족이 못 되는데 그 희소한 꽁을 갖다가 뭐 군중 소비를 위해서 만든다. 제가 볼 땐 저건 조금 북한에서는 논리 성립이 안 되고 보통 뭐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 김정일 선물을 내려온다고 할 때 꽁이 내려올 정도입니다. 꽁을 줘요? 네, 꽁을 선물로 내려오는 겁니다. 산 꽁입니까? 죽은 꽁이? 죽은 꽁이 내려옵니다. 죽은 꽁고기? 예, 그 얼음에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북한의 뭐 국방상이나 이런 그 별 4개, 저 3개 다른 사람들. 상장, 대장. 예, 대장들이 DMZ에 나오면 꼭 꽁사냥을 해갑니다. 꽁을 총으로 쏴서 그걸 가지고 그날 저녁으로 평양에 올라가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바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십 년 전부터 꽁사냥에서 갖다 바쳤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저걸 부화해서 뭐 대중화해서 양식을 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그 어떤 전기 사정이라든지 부학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을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축산업으로서 한 장르를 형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안 소장 말씀대로 북한에 계실 때 김정일을 위해서 그렇게 꽁을 잡아 바쳤다는데 그 아들인 김정은 역시 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꽁 사육 환경도 현대화해라, 또 대량 생산해라 이런 뭐 교시를 계속 내린다고요? 네, 이게 과학화하려면은 그 부화를 잘 시켜야 되는. 그 자연 부화하면 다 달아나 버리니까
부학이라든지 부하시설 이걸 하고 또 산난율을 대단히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분야에서 노하우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적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죠. 네. 자, 북한의 먹거리 이 3단계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금에 절여서 서민들은 먹고 그 다음에는 좀 신선식품 먹고 최상류층은 꽁 길러서 먹는다.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배종찬 두 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무슨 날입니다. 바로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세계인의 날이고 오늘부터 일주일은 세계인의 주간입니다. 대한 외국인들 참 많죠. 이분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라는 뜻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